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그런데 가해자의 상당수가 10대 미성년자로 밝혀졌습니다. 본인 때문에 피해 입은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핵심 가해자들은 태평양, 붓다, 로리대장 태범 등의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성착취물을 판매, 유포해왔는데요. 이들의 나이는 고작 만 16세, 18세, 19세입니다. 온라인 메신저 디스코드 성착취물 유포자의 대부분도 미성년자였고요. 그중 한 명은 범행 당시 초등학생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뿐 아니라 만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은 전과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성범죄 미성년 가해자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형량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이 마땅한 걸까요? 예,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N번방 사건, 이 주범 조주빈 이후로 검거된 공범들. 그런데 이 공범들의 나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고등학생이 있었고요, 중학생이 있었고요.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이 공범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미성년자들의 성범죄, SNS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그리고 탁티네일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이현숙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조주빈의 공범 붓다. 그러니까 이 네. 사람 이름 강훈인데 18세 미성년자였고요. 그 이후에 조주빈의 후계자라고 불리는 닉네임이 태평양 원정대인데 이게 이모 씨라고 불러야 되는지 사실은 이모 군으로 불러야 되는지 너무 애매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16살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태평양 원정대 이모군 어떤 범행을 저지른 겁니까? 대한민국 태평양은 만 16세 고등학생. 예. 네. 이제 조주빈의 지시를 받아서 작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무려 17명의 피해자의 성착취 영상물을 박사방에 게시하고 예. 네. 그중에 이제 한 개를 그 박사방의 어떤 그 방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조주빈을 축으로 한 일종의 단일 유기체처럼 움직인 예. 일종의 하수인이지만은 사실은 어떤 공범 역할을 했던 예. 사람이죠. 네. 그 조주빈과 강훈은 신상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 이모 군에 대해서 태평양 군에 대해서는 지금 신상 공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텔레그램에서 옮겨간 메신저 디스코드도 있다고 하던데 여기서도 아동 그 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한 10명 정도가 검거됐다고요. 미성년자가 또 상당수 포함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텔레그램 박사방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예. 더 보안성이 더 높은 이 디스코드로 이동을 한 건데요. 거기에서 이제 실명 10명 정도가 네. 이제 예. 검거가 됐는데 거기는 이제 그 자료를 옮겨와 갖고 네. 이걸 유포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좀 독특한 방식은 도박 사이트를 중간에 끼워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도박 사이트 추적과 이 착취물 추적을 병행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수사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예. 거죠. 혼란을 주려고 일부러 그런 예,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교묘한 방식이죠. 예. 무려 이제 물론 지금 밝혀진 거는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이지만 네.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이제 이들의 대부분이 이제 미성년자 가해자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제 일종의 조주빈 같은 경우는 도매 방식의 범죄라고 하면 예. 네. 이들은 소매 방식입니다. 1대1 대화 방식으로 아. 1대1로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예. 근데 이들이 대부분 17에서 12에서 17 사이 미성년자라는 겁니다. 예.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주범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네. 이런 것들을 운영한 하나 유기체처럼 운영하고 예. 영상 한 개당 한 3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상당히 조직적인 방식인데 그의 하수인이었던 가해자가 초등학생이다. 상당히 충격적인 것이죠. 미성년자들이 뭐 3만 원씩 받고 이런 영상을 판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네요. 근데 초등학생이 그랬다는 거는 소장님, 사실은 그 초등학생이 이게 내가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건지 이게 성범죄인 건지 뭐 이렇게 정확히 알고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는 경우도 있고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알아도 이게 경미한 범죄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들은 그 피해자가 얼마나 힘들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괜찮은 여성들이 있다, 상관없는 여성들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기도 하고 예. 또 한편으로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동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는 네. 미성년자가 아무래도 피해자한테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걸려도 처벌받을 가능성이 적다 보니까 예.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범죄에 이용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사실 저희가 10대들 이야기할 때 뭔가 탈선한다 이런 이야기는 예전부터 그럼요. 많이 있었던 예. 이야기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SNS 때문인지 성범죄가 정말 갈수록 늘고 있고 좀 흉폭해진다고 할까요? 그 질도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데 먼저 왜 그렇게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통계를 한번 보시면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2018년 범죄 백서를 보면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폭력 건수가 2015년도에는 뭐 2,200건일 예. 뿐인데 2017년도에는 3,000건이 넘어갑니다. 네. 그 3년 사이에 한 1,000건이 더 늘어간 예. 거죠. 여성가족부 발간한 것에도 여러 가지 그 범죄 유형 자체가 좀 세분화됩니다. 네. 성매매 강요부터 네. 음란물 제작, 카메라 등 촬영 같은 형태입니다. 네. 이렇게 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접근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채팅방만으로 피해자들을 접촉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상화폐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 미성년자들한테 가장 높죠. 자금 예. 추적이 이제 힘든 형태죠. 예. 그러니까 성인들은 접근하기 어렵지만은 오히려 가해자인 미성년들한테 더 접근성이 높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디지털 기술이 네. 이들한테 그 가해에 대한 어떤 무감한 상태가 아. 되는 거고 네. 특히 이제 익명성과 이것은 이런 범죄는 중독성이 높습니다. 중독성. 한 번 예. 높아지면 그 빠지기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가해 잔혹성과 높아지면서 결국은 이 범죄 자체가 폭발성이 늘어나는 겁니다. 아, 선을 넘는데 조금 더 마음이 뭔가 부담감 없이 넘는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역치가 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예. 소장님, 예.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아이들이 경험하는 환경하고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념이 반영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시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어릴 때부터 인터넷이 있었고 게임을 즐기고 거기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하는데 그 아이들이 주로 만나는 내용들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하고 거래화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사실 그 초등학교 5, 6학년만 돼도 흔히 야동이라고 표현되는 성표현물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예. 근데 그 야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벼운 성표현물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불법적인 영상도 많이 있고요. 여성을 착취적으로 다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상상력에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네. 아이들이 성을 경험하기도 전에 성적으로 성장하기도 전에 그 영상을 통해서 성을 만나게 되면 아이들이 상상하는 그 성의 모습은 영상 속에서 만난 걸 상상하게 되고 그 상상하는 그 내용들의 대부분은 여성을 폭력적으로 대하는 이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 이렇게 매체가 발달하게 되면 네. 이게 모든 아이들이 그런 영상을 보고 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지만 특정 집단의 아이들에게는 촉매 역할을 한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많이 있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 그 인터넷 미디어 그 환경 영향이 그 그러니까 특정 집단의 아이들의 연령을 낮게 하거나 흉포하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배 교수님, 이런 그 이제 미성년자인데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미성년들에 대해서 뭔가 범죄학 용어가 있다면서요? 뭐라고 부릅니까? 90년대 이후 2000년대 이제 미국의 범죄학에서도 이들을 이제 슈퍼 프레데터, 그러니까 초포식자라는 개념 씁니다. 초포식자. 특정한 공간에서 예. 우점종이 돼갖고 그 어떤 유기체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을 얘기하는데요. 예. 이건 사이코패스와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 다릅니까? 네. 왜냐하면 이들은 어리고 우람하고 어떤 충동적이고 잔인한데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는 좀 축소된 개념이고 예. 이들은 범죄 집단의 한 유형이지만은 예. 나이대가 14세부터 24세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범죄자들은 체포나 수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범죄를 덜 저지르는데 이들은 그렇죠. 오히려 과시용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과시용이 돼서 네. 자신의 리더가 되는 형태로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은 다른 어떤 피해자에 대한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특정 존재감을 느끼는 형태의 범죄를 네. 저지르는 상당히 골치 많이 아픈 그러네요. 집단인데, 예. 근데 네. 범죄학에서도 이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어떤 교정이나 교화 같은 방식을 할지에 대한 상당히 예. 곤란한 상황을 처해 있는 상태에서 교정하기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주목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그 초포식자를 포함해서 10대 가해자들 처벌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만 12세와 만 14세가 또 좀 다른 것 같아요. 12세 이하는 아예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고요. 정가도 안 남아요.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0세부터 9세까지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네. 처벌조차 받지 예, 않고. 아예 뭐 그냥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예. 어떤 형태로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은 10세부터 13세까지는 보통 이제 우리가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네. 그건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 처분. 그 말씀하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네. 근데 그 처분 자체를 기록을 남길 수 없습니다. 기록을 쓸 수가 없는 거죠. 말하 나중에 나중에. 성장에서도. 네. 그러니까 요때에 특정한 형태의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사라져 버리는 거고요. 네. 만 14세 이상, 18세 이상까지는 보호 처분과 형사 처벌을 같이 할 수 있는데요. 예. 네. 보통의 경우는 우리 이제 사법부에서는 많이 관대하게 처분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네. 이제 문제가 되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 14세 기준, 10세 기준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예.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12세, 13세죠. 네. 예. 그러니까 어떤 집단적으로 절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그냥 집에 그냥 돌려보내는 그런 형태가 가장 위험하고 재범의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처벌. 그러니까 처벌, 예. 그게 좀 짧게 처리가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선고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선고 합니다. 당시 나이. 하여튼 그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촉법 소년 문제에 대한 논란이 좀 점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그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민들의 생각은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들의 의견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사건을 접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자기는 약간 성인에 다하는 그런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좀 그런 거 되게 개의치 않아 하고 난 청소년이니까 괜찮아 하는 걸로 좀 넘어가려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나이라는 명분을 세워서 법을 피하려고 또 그런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안 하고 미성년자라도 죄질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 그게 나이가 어린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범죄가 똑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법도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성년자라 해가지고 해서 체벌을 형량을 줄이거나 또 아니면은 체벌을 가하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또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한테도 이제 이 죄가 굉장히 무서운 죄고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죄고 또한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죄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이 엠번방 사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이제 좀 무거운 처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랍니다. 소년 범죄의 어떤 원인이라던가 아니면 뭐 복잡성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발달 정도에 따른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조금 더 어떤 교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범죄 예방을 조금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이 촉법 소년의 기준이 너무 예전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거 어떻습니까? 이게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이게 식민지 시대 때 만든 식민지 시대 때. 1942년에 예. 조선 강점기. 소년령부터 예. 시작됐는데 물론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는 1958년도 7월에 법률 제489로 개정이 된 상태에서 네. 가장 마지막에는 2008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네. 이 소년법이 4장 71조 부칙으로 연결돼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심신의 발육이 미숙한 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심신의 발육이 미숙하냐? 14살, 15살. 예.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불과 50년, 6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네. 그걸 기준으로 그런 생물학적인 기준을 가지고 놓고 봤는데 지금의 어떤 사회적 상황이라든가 생물학 상황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네. 지금도 13살, 14살 정도의 나이로는 상당히 어떤 지적 능력이라든가 네. 사회 능력이 높다는 겁니다. 신체적은 뭐 거의 어른이죠.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것을 균형 잡게 맞춰야 되는데 네. 법은 너무 늦다는 거죠. 아. 물론 이런 소년범들을 처벌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네. 균형을 좀 맞추자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런 네. 저연령 가해자들의
높은 재범률이 있는 겁니다. 다시 또 범죄를 저지르니까? 말하자면 법무부나 청소년 상담복지원의 예. 통계에 따르면은 예. 이런 범죄를 저지른 4,000명 중에서 1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게 90% 넘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년범들에 대한 교정교화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 생각만 가지고 법률 규정에 따라 처분하다 보니까 예. 성인의 재범률이 한 70% 되는데 예. 이들은 그거보다 20%더 높다는. 그러니까 뭔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예. 네. 소장님은 이 속법 소면 법적인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기준이라든지? 그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는 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중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 게 아까 인터뷰에서도 나왔던 예. 것처럼 우리가 왜 처벌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그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10대의 특성들이 있거든요. 포식자라고 하셨었고 네. 그러니까 뇌가 혼란 상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가 어떤 행동인지 잘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정신을 차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그 사춘기 때 일어나는 그 범죄는 범죄라기보다는 사춘기 발달과 같이 가는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문제는 이 아이들이 이렇게 혼란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재범을 멈추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 성장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 범죄 청소년들을 평생 감옥에 가둘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쨌든 사회로 복귀를 할 것이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이 자신의 행동을 멈추어야 또 다른 피해가 생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그런 그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게 할 것인가 예. 그 목적이 분명하게 서고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처벌도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네. 그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네. 사실 지금까지 가담자나 피해자, 학생들도 많이 상담을 하셨고 네. 보호자분들도 정말 많이 만나셨잖아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범죄를 저지를 때까지 보호자들이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나요? 아예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네. 대충 눈치는 챘지만 뭐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도 있고 예. 또 어떤 경우는 알고는 있지만 감당이 안 돼서 모르는 척 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예. 좀 다양하긴 한데요. 근데 이런 그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가해 청소년들을 만나보면은 네. 좀 되게 놀랄 때가 있는데 이게 좀 편견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볼 때 되게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성격도 좋고 부모님한테 순종적이고 이런 아이들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다. 예. 경쟁 사회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살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자신이 그러니까 성적도 좋고 예. 그리고 집안도 좋고 외모도 굉장히 훌륭하고 하니까 이게 어떤 힘이 되는 거예요. 권력처럼.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누군가를 통제하면서 거기서 쾌감을 얻는다라든지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가해 사실을 부모님께서 아셨을 때 그거를 이제 자신의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직면하게 하기보다는 피해자 때문이다. 피해자들 탓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가해자들을 감싸면서 그 아이가 어떤 행동을 멈출 기회까지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다른 우려가 있는 게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중학생 이하의 범죄를 저지른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의무 교육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하러 학교에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죠.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런 성범죄 가해자 학생이랑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피해자 학생이랑 같은 교실에도 있을 수 수도 있다는 있겠네요. 이 걱정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같은 학교에서 가해와 피해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가장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네. 가장 좋은 방식은 이제 강제 전학을 가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러니까 가해 학생에 대해서 강제로 그렇죠. 전학을 가게 하는 거. 네. 근데 문제는 그 강제 전학까지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또 전학이 쉽지 않은 상황들도 있어서 그래서 예. 그걸 견디다 못해가지고 피해자가 전학을 가버리는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예, 피해자들이 이런 상황들이 가더라고요. 많이 발생을 예. 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강제 전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떻게 피해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적인 그 보완이 필요할 것이고요. 어쨌든 이 가해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학습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뭐 위센터나 위스쿨이나 뭐 다른 시스템을 마련을 해서 수업은 받으면서도 피해자와 분리될 수 있는 그래서 처분이 될 때까지는 그래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얼마 전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이런 성범죄를 중대 범죄로 이제 규정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처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처벌이 만능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처벌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범죄 예방은 범죄를 정확히 확실히 처벌한다고 하는 것을
가해자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기준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 자체가 없었기 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기존의 어떤 법 체계에서는 이런 범죄 자체를 중대하게 보지 않은 겁니다. 예. 피해자들은 많이 늘어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서 작지만은 확실히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것.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가 처벌과 보호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줘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소장님도.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양형 기준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지만 사실 수사 단계에서 기소 단계에서부터도 예. 이 범죄에 대해서 경미하게 생각을 하거나 기소유예를 끝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예. 피해를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를 단순 소지나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내가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든지 네. 검색을 모의한 정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처벌하거나 이렇게 좀 기준 자체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엠번방이 판결을 먹고 자랐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판결 그런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고 구조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의 스트레스도 좀 낮춰주고 여러 가지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